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의 삶과 문학 이야기,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임경섭입니다. 네, 오늘 나를 사로잡은 문장 코너에서는 김수영 시인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이영재 시인께서 선정해 주신 문장인데요. 뭐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또 한 분의 진행자, 또 한 분의 동반자 주아림 시인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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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다시 오랜만에 하는 방송인데 네. 벌써 3회째네요. 그래요. 3회째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재밌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우리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 나를 사로잡은 문장 주아림 시인께서 읽어주셨어요. 네. 근데 너무 진지한 거 아닙니까? 네. 어. 문장 자체가. 네, 제가 사실 어제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좀 목소리가 좀 다운되는 것 같아서 목소리 톤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그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조금 일부러 목소리 톤을 높여봤거든요. 되게 지금 이 효과가 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안녕하세요 이게 낫잖아 이게. 한번 해봐 너도. 근데 그 오빠가 네. 그 너무 업돼 있을 때 그런 목소리 나오고 술이 약간 만취해서 네. 이제 누군가를 조롱할 때 너 뭐 같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만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는데 네. 만취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네.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도해보는 걸로 하고.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문 시즌2의 첫 남자 게스트 분이 되겠어요. 뭐 별로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경서 오빠는 네. 네, 뒤풀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피곤해서 남자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예, 아무튼 이영재 시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재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목소리 깔지 마시고 톤을 좀 높여보세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조금 긴장이 되죠.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사실. 이게 경서 오빠가 무서운 선배로 이제 내가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선배가 절대 아니고. 기업 담당은 따로 있죠. 그렇죠. 누군가 있는데. 네, 박모모. 그렇지. 네. 곧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영재 네. 시인이.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자, 앞서 나를 사로잡은 문장 코너에서 김수영 시인의 그 유명한 시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의 한 부분을 골라주셨는데 뭐 특별히 이 문장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나요? 이영재 씨? 좀 요새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시거든요. 네. 좀 괜히 그냥 길을 걷다가도 이 시가 좀 많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좀 제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좋은 문학이라는 건 대체로 어떤 시대에나 좀 인간의 어떤 정서를 다 꿰뚫는 것 같은데 좀 이 시에서 나오는 뭐 옹졸하게 반항하고 뭐 붕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의 화자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화자가 뭐 나쁜 행동을 하거나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살아내려고 좀 애쓰는 걸로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좀 이 시대에 좀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괜찮아요. 뭐 네. 너무 구슬프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는 건 안 돼요. 계속 좀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시가 이 시대의 좀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고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요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입니다. 네, 아이고 뭐 방송 초입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암울해진 것 같아요. 전 좋아요. 저는 그런 진지한 고민 네,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주아림 시인은 뭐 이영재 시인의 요 얘기 들으니까 뭐 어떤 생각이 뭐 드시는 거 있어요? 네, 뭐 작가라면 뭐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고민이고 또 자유로울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시로서 무엇이 가능한가, 혹은 가능과 불가능을 물어야 하는 게 정말 본질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좋습니다. 아 좋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어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회 방송 때 사실 이게 이 세부적인 어떤 코너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 청취자분들이 듣기가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어떤 항의들이 쇄도를 했대요. 사실인가 이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 않았지만 구성 작가를 맡고 계신 안미혁 시인이 신경을 써서 우리 코너의 이름들을 좀 아주 깜찍하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코너는 이름하여 알랑가 몰라 코너가 야 알랑가 몰라가 뭐니 미호가 이게 나 마치 그거 같아요. 90년대 개그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전혀 안 웃긴 미안합니다. 아무튼 우리 알랑가 몰라 코너인데요. 이번 코너 알랑가 몰라는 우리 초청 작가가 직접 써오신 자기 연보를 소개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문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이영재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죠. 당연히 궁금해하실 텐데 뭐 연보 준비해 오셨죠? 네. 예, 좋습니다. 이영재 시인이 직접 한번 준비하신 연보를 읽어주시겠습니다. 1986년 1월 26일 오후 3시쯤 충북 금성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만석군이 되라고 만석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이름이 촌스럽다며 영재라고 읍사문소에 출생신고를 했다. 영재라는 이름도 사실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이름이 만석이 됐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석이 되지 못해서 만석군이 되진 못할 것 같다. 온 사방에 농과 밭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커먼 촌놈으로 19까지 자랐다. 사춘기 시절 어쩌다 시 같은 걸 쓰기 시작해서 문창과라는 곳에 입학하게 됐다. 그때까지도 사실 작가가 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목표의식 같은 게 없이 주어지는 대로 대충 살았던 것 같다. 계속 시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작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역시 주어지는 대로 대충 사는데 작가가 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많이 좌절했다. 어쩌면 덕분에 당위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생긴 것 같다. 쉽게 작가가 됐으면 당위성 없이 대충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작가가 됐는데 만석이란 이름을 가졌어야 했다고 자주 생각한다. 2끼 정도 먹고 어떻게든 살고 있다. 프로필이 아니라 에세이를 어떤 일상의 얘기도 좀 있고. 네. 아무튼 뭐 제가 저기 이영재 시인 이제 시를 좀 몇 편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시가 뭐랄까 좀 약간 발랄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자기 소개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암울해요.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저희 나름 자기소개는 유머러스하게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어디 유머 어디 있어? 어디가 유머야? 없나요? 만석이가 유머인가? 자기 이름 가지고 잠깐.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영재 시인에서 이영재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낯익거든요. 네. 그 되게 친한 후배 이름이 이영재. 실제로 저 당구장 후배요. 당구 치세요? 아니요. 안 치세요? 제가 공놀이를 잘 못합니다. 그래요? 제가 당구를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뭐 결혼 이후로는 당구장을 못 가는데 총각 시절에는 이제 당구로 알바를 하셨습니다. 짭짤하게 수익을 올리셔서. 그런 얘기를 방송 때 하면 안 돼.
좋습니다. 아무튼 영재라는 뜻은 그는 무슨 뜻이에요? 제자는 그냥 돌림자고요. 아빠도 큰 의미를 가지고 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영자도 그냥 한자어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한자어거든요. 길다 영을 길영자. 예, 근데 그게 되게 쉬운 한자어여서 한자 이름 쓰기 쉬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건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네. 하림은 무슨 뜻이죠? 저 하림은 닭인가? 아, 미안해. 아니에요. 여름 하스플림이고 여름 하스플림. 주는 붉은 주예요. 그러니까 붉은 여름 숲이에요. 그 성까지 다 하면 네, 되게 굉장히 좀 시적인 이미지적이 좋다. 그죠. 오빠는 어떤 저- 이름 뜻이? 저는 밝을 경, 불꽃섭 요건데 저 여기서 몸이 밝은 불꽃이요? 그렇죠. 오. 열이 많아요. 열이 많아. 그래서 사람이 살이 안 찌잖아. 열이 막 너무 막. 근데 대충- 맞아요. 그 그래. 이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많이 저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뭐 아버지 탓하는 건 아니고 좋습니다. 86년생이신데 아무튼 저기 음성을 본인께서 직접 시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시골이에요? 예, 시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영화관을 가본 것도 이제 20살 때 넘어서 이제 처음 가봤던 거고 그 정도로 뭐 아무것도 문화적으로도 서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농과 밭이 정말 많습니다. 음성 나 가보긴 한 것 같은데. 되게 출세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아니요, 뭐 그거 출세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도시 보통 도시에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지역사회. 그렇지. 도시에 20살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시골에서? 예, 대학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기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엄청 촌놈 여기. 엄청 촌놈까지는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대도시예요. 오빠는 거기가. 원주시죠? 원주. 원주시예요? 원주시지. 원주 되게 커. 그렇구나. 그러면 그 20살 때 서울 처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약간 20살 때 대학을 다니고 하면서 완전 좀 반 정도는 약간 멀쩡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술을 그래요? 계속 먹고 다녔고 그러면서 문창가를 다녔으니까 네. 그 어떤 뭐라 그래야지 우리 흔히 말하는 광기? 그 그땐 객기죠, 객기. 그래 객기야. 그때는 객기. 광기가 아니야. 그런 거. 예,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좀 잘 기억은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술에 좀 절어 살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는 술을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 시를 사춘기 시절부터 쓰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게 된 계기 같은 거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딱히 계기는 없고요. 네. 그 나름 당당하게 생각하는 게 여자 때문에 쓰진 않았거든요. 아니 뭐 여자 때문에 쓸 수도 있죠. 아니 그래도 여자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첫 시작이 나쁘지 않지 않았나. 여자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난 남자 때문에 썼는데. 나쁘지 않지 않아. 뭐 부정어가 아니 여자 때문에 써도 뭐 예를 들어 첫사랑이나 뭐 누군가한테 바치는 연시를 써도 나쁘지 않아. 왜 여자 때문에 쓰는 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 나쁜 게 아니라 네. 그냥 좀 다르지 않나. 본인이 요즘 쓰고 있는 시 세계와 이 연시는 안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아, 연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한번 뭐 연습 삼아 오늘 주하림 시인 만났으니까 네. 써보세요. 저 무슨 관계가 있죠? 연습. 네. 그래서 아니 저기 뭐 조금 진지할 수도 있는데 시인이 되기 이전과 어떤 이후의 삶이 조금 뭐 변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네네.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좀 등단을 어렵게 한 편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등단하기 전에는 늘 시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등단하고 좋은 건 시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시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되게 생산적이 된 것 같고 효율적이 된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저를 가장 크게 많이 사로잡고 있었던 게 사라져 버려서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좀 자유로워진. 네. 네. 졸업은 하셨죠? 네,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셨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어느 쪽 생각하고 계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취업을 참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력서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스펙은 취업 시장에서 되게 환영받지 못하는 스펙이라는 걸 몸으로 많이 느꼈어요. 많이 상처를 받고 어느 쪽에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느 분야가?
그냥 딱히 그런 건 없고 이것저것 많이 찔러봤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이렇게 뭐 기업이라기보다 작은 회사들 여튼 예. 출판사나 이런 쪽도. 뭐 여러 가지로 제 스펙이라는 게 참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아니 없어서 상처를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봐, 왜 이게 그래? 왜 시작이 그래? 아무래서 그래 시작이. 아니, 울것 오긴 같아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울 뻔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취업 포기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취업을 준비한 취업 포기를 어. 선택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아무튼 네.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취업 포기를 준비하고 있는 시인 이영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좀 떠들어 보고 사실 우리가 다른 손님 한 분 더 모셔 놓은 상태에서 우리 옆에서 말도 지금 한마디 못 하시고 우리가 너무 떠들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얼른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 이름은 또 우리 안미옥 시인이 귀엽게 지어줬어요. 내 친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코너입니다. 야, 쟤 몇 살이냐?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이영재 시인 옆에는 지인으로 초대되신 또 한 분이 앉아 계신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이는 31라고 하시고 현재 H출판사 한국문학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김준섭 편집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뭐 문학팀, 그러니까 출판사 문학팀의 편집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깍듯이 모셔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여림 씨?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약간 나를 좀 포옹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문학팀. 네. 포용이 아니라 포용이야. 둘 다. 좋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말고 더 인사 길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인 이영재 친구 김준섭입니다. 네. 좀 더 길어졌습니다. 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오늘 되게 우연치 않게 김준섭은 제 고향 후배거든요. 신기하네요. 불꽃섭자죠. 네, 서분 다 불꽃 섭. 그렇죠. 아. 서분 다 불꽃섭인 것 같아. 반갑습니다. 준은 그럼 어떤 준이? 저는 중걸준이요. 중걸준. 그 합치면 어떤 무슨 뜻이 되는 뜻이에요? 거죠? 근데 저 중걸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걸. 네. 중걸 나도 잘 모르겠네. 자기 이름이 뜻도 모르는 슬픈 인생이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특별히 편집자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좀 더 우리가 문학적으로 다채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인으로 특별히 오셨으니까 이영재 시인에 대한 많은 폭로를 부탁드리면서 자 네. 그러면 뭐 제가 김준섭 편집자님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그 이영재 시인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섭이는 대학 때 만났고요.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같이 문학 얘기를 좀 많이 했던 친구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들이 많이 지금은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되게 많은 걸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포기한 것들을 되게 많이 아직 쟁취하고 있고 그래요?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이런 친구거든요. 우선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동갑이신가요? 네, 동갑. 아들 몇 살이? 아들은 3살. 굉장히 동안이신데 놀랐어요 지금 애 아빠라는 거. 심각하게. 진짜 정말 동안이세요. 지금 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학생처럼. 이영재 시인은 약간 노안인데. 제가 볼 땐 저 얼굴이 20살 때 얼굴일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뭐 더 부러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안이어서 네. 또 유부남으로 안 보이니까 어디 가서 또 유부남처럼 하고 다닐지 않을까 좀 저도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일을. 제가 걱정이 되는 건지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그건 노코멘트 네. 하겠습니다. 네, 방송 위험하죠. 네네. 저 유명한 방송을 좋아합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요. 저도 아내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이거. 가정이 깨지는 수가 있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출판사에서 사실
어떤 주아림 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관련된 책이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어떤 개인적으로 낸 책들은 아니고 묶어서 그렇죠? 같이 여러 명이서 시인들이 어떤 짤막한 에세이들을 묶어서 낸 책이 있는데 우리 김준섭 저 선생님 선생님이라 불러야 되나? 그냥 준섭 씨. 우리 준섭 네. 씨께서 조금 관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럼 혹시 괜히 우리랑 관련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그 책들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나요? 편집자로서. 일단 기획 자체가 되게 저는 신선했어요. 처음에 예. 원래 기획이 뭐 남자 시인 49명에 여자 시인 1명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획이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의 시인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았는데 네. 사실 책 내고 나서 돈을 좀 더 들였으면 좋았겠다. 네. 그런가요? 네. 아. 그 좀 네. 왜냐면 좋은 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좀 우리한테 돈을 들였으면 네네, 그렇죠. 난 또 네네. 책에다 돈을 들였으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인지 그러면 알고 그 당신의 사물들이나 그 작업을 하시다가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작가분들 있으세요? 일단 시인의 사물들은 네. 제 위 선배가 작업을 했고요. 네. 네. 당신의 사물들을 제가 작업했는데 예. 그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가 책임 편집. 네네. 네. 처음 목표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가 하는 거라서 네. 내가 일주일마다 시인 한 분의 시집을 읽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야, 연재를 좋다. 했는데 예, 예. 거의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의 다가 읽다가 예. 마무리를 사서 안 돼? 이렇게 읽은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매주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은 짚지 않는 걸로. 네. 그럽시다. 아무튼 오늘 저기 재밌는 얘기 또 부탁드리면서 다음 코너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이름이 뭔가요, 조아림 씨? 나는 신이다. 나는 시인이다. 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정 중이라서 그 귀여운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혀가 짧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기 안미옥 시인이 이름을 다 귀엽게 지어놔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시인이다. 네, 이거를 술 취한 사람 버전으로 꽐라 버전. 예, 아무튼 우리 나는 시인이다라는 코너는 우리 이영재 시인이 시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재 시인 201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 1년 반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 시인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조금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시인이 되기까지 글을 우선 중학교 때부터 써서 되게 오랫동안 썼거든요. 진짜 오래됐다. 예,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인생의 한 반 이상을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인이 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고요. 네. 여하튼 글을 좀 오래 그렇게 쓰면서 다독이나 다상, 다작 이런 게 어떤 면에서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좀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도 좀 있는 편이었고 약간 산만한 편이어서 그런지 약간의 난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주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읽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대체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글을 많이 썼고요. 그렇게 많이 읽지 못하다 보니까 적당히 읽고 약간 그렇게 산만하게 읽는 것들을 나름대로 좀 이상하게 오독을 했던 것 같아요. 묘하게 저 나름대로 오독을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글 쓰는데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도움이 나름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등단 전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니 지금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쵸. 얼마나 힘들었었던 거예요 이거? 네.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를 만나면 너무 기가 빨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되게 에너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마이너스 쪽에 많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글을 계속 쓰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글을 열심히 썼는데 그래도 데뷔라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한 몇 년 걸리신 거예요, 계속 낙방이? 남들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한 4년 정도 됐나? 4년? 그 기간이 그러니까 뭐 개인차니까 네. 본인한테는 좀 길게 느껴졌던 예, 저한테는 시간. 네. 매우 길게 느껴졌었고요. 예. 그래서 나름 좋은 시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게 좋은 시가 아닌가? 도대체 좋은 시가 뭐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글 쓰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포기하게 된 것도 그 당시에 문학을 했던 게 글을 썼던 게 여기까지 여파로 온 게 아닌가.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데뷔를 하고 나서는 그 마음의 짐을 좀 내려두셨어요? 그 마음의 어떤 마이너스적인 그 기운들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없애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전부터 좀 없애려고 데뷔하기 한 1년 정도 전부터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지금은 좀 나름 밝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 마이너스 기운이 밝은 기운? 그 마이너스 기운이 작품에 잘 적용이 되면은 사실 작품만 좋으면 되잖아요. 네. 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품들을 보면. 그죠? 예, 맞아. 그거는 저희가 뭐 사실은 시를 되게 긍정적으로 읽었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방송 전에 일부러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 전에도 되게 많이 몇 찾아봤어요. 번 봤지만 지금 우리 구성 작가 포함해서 우리 3명이 셋 다 사실 시인이잖아요. 우리 이영재 시인 씨가 좋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신선하다.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암울할 줄 몰랐어. 저 지금 되게 밝은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야 이거 혹시 술 먹으면 되게 더 암울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밝아집니다. 아 저. 그래요? 다행인데. 아무튼 무서운데요. 저를 발단이. 다독, 다상, 다작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 저는 무엇보다 많이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뭐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읽는 거나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문학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 세계를 가장 명확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문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그 중에는 이 셋 중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난독이 있다고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뭐 약간의 난독이겠지만 네. 병적인 건가요? 아니 병적인 건 아닙니다.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난독증이 있다. 이런. 아니 약간 핑계예요. 아. 난독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못 읽는. 그런 뜻인가? 난독은 사실 막 해독하기 힘들다. 뭐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읽고 막 하는 거지 생각 없이 뭐 그런 뜻에 그죠? 가깝지 않을까 싶. 아니 저는 사실 보면서 오독이란 말에 되게 공감했다기보다 저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시인들이 대부분 다른 이제 텍스트에서 오독을 통해서 좋은 창작물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독이란 게 결국 자기 방식대로 그 텍스트에 어떤 걸 흡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독서라는 것, 그 좋은 독서라는 건 오독이죠. 오독이 진정한 독서다. 오늘 또 명언 하나.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이영재 시인의 시 한 편을 본인의 시 한 편을 우리가 또 직접 들어봐야겠죠. 시인의 육성으로 이영재 시인의 시 한 편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흰 벽에 흰 못을 박는다. 흰 못 위에 흰 모자를 건다. 이건 흰색이 아니라 흰색에 흰색을 더한 흰색이다. 나는 웃지 않는다. 내 피약을 위해 벽에 많은 못을 박은 건 아니다. 못에겐 못의 역할이 산책을 나서는 내 머리엔 흰 모자 중 흰 모자가. 못 위에 못을 박을 수는 없다. 산책의 기본은 못을 피하는 것이다. 못을 피해서 뿌리 박힌 그루터기나 돌부리 옆에 흰 못을 피해서 넘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찢거나 자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손에 쥔 망치 때문만은 아니다.
반복되는 산책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사랑을 가학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잊고 각인되는 동안 벽은 감내하지 않는 선에서까지 감내한다. 못을 유지시키기 위해, 벽을 존재케 하기 위해 나는 다시 웃지 않는다. 못은 피학을 더 요구하거나 못은 더 이상의 피학을 거부할 수도 있다. 못은 쉽게 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기에 나는 못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하면서 가능한 판단을 유보하고자 노력한다. 흰 못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흰 못은 사라진다. 잃어버린 흰 못의 뾰족함에 대해 질문하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합리화하면서 흰 길을 더듬어 산책에서 돌아오면 벽에 모자가 걸려 있다. 벽에 문과 의자와 외투가 걸려 있다. 벽이 보이지 않는다. 벽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벽을 손끝으로 만져본다. 만져지지도 않는 벽은 나를 피하지도 가하지도 않는다. 벽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도 여전히 흰 벽으로 제자리다. 나는 흰 모자를 쓴 채로 멍하니 흰색 밖에 있다. 흰색을 모방한 흰색으로. 네, 이영재 시인 목소리로 자 흰벽이라는 시를 듣고 왔습니다. 참 이 시가 좀 감명이 깊었어요. 지금 또 직접 들으니까 또 색다른데, 자 우리 아야프에 선정된 저기 작품이 총 4편인가요? 네, 네 편. 편입니다. 4편 중에 특별히 이 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선 이걸 고른 걸 지금 후회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좀 왜? 우울하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진짜 우울한 시를 내가 골라서 낭독을 했구나 하면서 약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가 개인적으로는 선정된 4편 중에서 낭독을 하기에 제일 괜찮은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른 시들에 비해서 좀 다른 시들은 균형 감각을 좀 다른 쪽에 안정적인 균형보다는 좀 빗둔 균형 쪽에 좀 초점을 둔 시들이 있었는데 이 시는 좀 안정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를 낭독을 하기엔 가장 알맞지 않나 해서 이 시를 고르게 됐습니다. 낭독에 좋은 시. 뭐 낭독뿐만 아니고 그냥 테스트 자체도 굉장히 저는 느낌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를 들어봤으니까 조금은 진지하기도 하고 조금은 뭐 좀 또 유쾌하게 장난스럽게 또 몇 개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좀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어떤 게 좋겠냐고 우리 안미옥 구성 작가께서 미리 여쭤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일단 물어볼게요. 시인이 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영 언니가 싫어요. 이렇게 해서. 시인이 돼서 우선 좋은 점은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는 잘 써서 데뷔하려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잘 써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잘 쓰려고 했던 게 과연 그게 진짜 잘 쓰려고 했던 건가 하는 약간 아쉬움, 후회 막 이런 게 들거든요. 지금 데뷔하신 지 1년 되신 거죠?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다시 한 2, 3년 다시 지나면 잘 쓰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은 잠깐 풀어져 있는 상태고 네. 다시 감옥이 찾아옵니다. 네, 다시 또 줄이겠습니다. 주아림 대선배님께서 네, 저 고통의 시인. 고통으로 시를 쓰는 사람인데. 아, 예 선배님. 아니, 장난이고요. 전 등단작을 재밌게 읽었어요. 제목이 네, 주방장은 쓴다. 네.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네. 주방장이 쓴다의 한 구절인데요. 시를 포기하고 시인이 된다는 건 멋진 일이다. 더 멋진 건 죽어서 시인이 되는 일, 거짓이다. 누구도 시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 담배를 문 주방장만이 오래도록 써왔을 뿐이다. 같은 문장 보니까 이런 시를 쓰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게 일종의 메타시, 시적인 시에 대한 언급인데 네. 전 사실 이게 등단작에 이런 시를 썼다는 거 굉장히 놀랬고 그렇죠. 네, 이거 배짱이 어디서 나왔나 또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사 받았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막 들었거든요. 저도 이 시가 당선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죠? 신춘문예 오는 충격적인. 신춘문예 낼 때 5편 내셨나요? 네, 5편. 그죠? 5편? 그 맨 앞에 놓으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제일 뒤에. 그냥 뽑혔는데. 야, 신기하다. 제일 뒤에 신기하다. 있는. 예. 그래서 뭐 우리 하림 씨가 질문하신 게 말하자면 이 시를 쓸 때 어떤 심정이랄지 뭐 어떤 이 배경들 있잖아요. 네. 쓰게 된 배경이랄지 이런 것들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되게 데뷔하기 전에 되게 힘들었고요. 열등감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진짜 시를 쓴다는 것,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 도대체 시인이 무엇인지 시가 뭔지 좀 그런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문장은 아무래도 일종의 열등감에서 나왔다고 생각은 해요. 이 열등감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왜 시인이 계속 안 돼서? 아니, 예, 아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전 잠깐 봤을 때 이런 느낌 들었어요. 시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네.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별 파격적인 문장은 없지만은 시인이랑 시인이 같은 문장이 들어오고 등단작인데 그래서 근데 사실 특이하다는 걸 좀 넘어서 되게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시인이 쓰는 시가 모두 다 실패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를 쓰려고 해도 진짜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예술적으로 좀 이상주의자에 가까워서 진짜 시라는 것에는 도달할 수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도 뭐 누구도 시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도 좀 그런 데서 저도 모르게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 추방론? 거의 시인 추방론인데 죽어야 된다. 니네 죽어야 쓰지. 뭐 이런. 아니 되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 아까 모든 시는 뭐였지? 말씀하신 게 실패 흔적이다. 실패. 아 명언이다. 자네. 자네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영재 시인이 우리 같이 오신 김준섭 편집자께 어떤 문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이영재 시인이 쓴 어떤 시를 보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섭 편집자께서 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일단 이영재 시인한테 영향 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영향이죠, 뭐. 네. 워낙 똑똑한 친구라서 네.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영재 시인 등단하고 나서 시를 한 10편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데 그 시 볼 때마다 약간 느꼈던 게 그 약간 시동하고 있는 시인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시동이요? 네, 시동하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약간 요즘에 시를 쓸 때 그러니까 시동을 건다는 거는 출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이 친구가 막 자유로를 달릴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 달리기 전 상태를 굉장히 오래 유지하는 시를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나쁜 공회전시야? 그러니까 나쁜 식으로 하면 아직 출발은 안 한 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니, 열려 있는 거죠. 아니 좋죠. 네, 아직 출발도 안 한 시. 망설임도 느껴지고 그럼요. 약간 실패 흔적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기성 시인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시 중 어느 지점은 그 시동을 뺀 시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동을 없애고 그냥 바로 시로 출발하는 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시동을 걸고 그 오랜 지난한 시간을 계속 이렇게 좀 챙겨서 네. 아니 계속 갔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김준섭 씨는 네. 그 데뷔를 뭐 생각하시거나 뭐 준비하셨던 적이? 저도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예. 뭐 이 친구가 그렇게 암울했을 때 같이. 저도 암울했었는데 네. 근데 왜 접으셨어요? 저요? 네. 아니 안 접었을 수도 있지. 네, 뭐. 아 그죠. 계속 준비하시고 저는 계시. 네. 억대 그럼요. 문학상을 아유 야망가랑 같이. 소설 쪽이네요. 네, 꼭 뭐, 타겠습니다. 시에는 억대 문학상이 없으니까. 없죠, 네. 네, 소설 쪽으로 네. 다음 꼭 저기 타셔서 방송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저희 억대 문학- 등심 좀 먹고 싶어가지고 책끝으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 지난 저기 1회 때 방송 때 안희연 시인이 저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안희연 시인이 좀 특이하게도 도서관에서 시를 쓰신대요. 딴 데서 시를 못 쓰신대요. 우리 이영재 시인 뭐 특별하게 시 쓰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작가들마다 근데 약간 그런 공간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다 있지만 네.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서 쓰냐라고 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생긴 것과 좀 어울리지 않게 카페에서 주로 글을 많이 쓰고요. 카페도 주로 가는 카페가 한 2-3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생긴 거랑 왜 안 어울려요? 더 그런가요? 어울리는데? 아, 그런가요? 생긴 게 감사합니다. 어때서요? 곱창집에서 쓰게 생겼나? 미안해요. 좀 그래서 카페에서 주로 글을 쓰고 그 원래는 어떻게든 집에서 글을 써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카페처럼 막 테이블도 사다 놓고 막 의자도 사다 놓고 와 여기서 글을 써야지 막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앉으면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카페 가면은 약간의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 딱 그 정도 소음이 들릴 때 집중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서 주로 글을 쓸 때는 좀 정신을 좀 맑게 한 상태에서 카페에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시끄러운 공간에서 약간 소음 있을 때 음악 그래요? 들으면서 쓰거든요. 저는. 클럽. 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클래식을 들어요. 클래식을 시끄럽게 들어요? 네, 아니 클래식을 들으면서 다른 소음과 같이 이제 그렇지. 묻으면서 듣는데, 네. 전 당황해서 지금 다른 질문 할게요. 질문 좀 해주세요. 그 등단하기 전이랑 후에 시가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달라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맞기도 하죠. 예,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제시를 그렇게 많이 읽은 분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없을 거고 그래도 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적인 시와 그냥 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시를 보고 되게 좋은 문장을 보면 와, 이 문장 너무 시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칭찬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시를 보고 시적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시인데 예. 시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시적이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생각보다 저도 예전에 글을 쓰면서 시적인 시를 쓰려고 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적인 시를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순간 해서 시적인 시보다는 그냥 정말 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시적인 시가 아니면 진짜 그냥 시는 뭘까라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쓰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이영재 시인 시를 개인적으로 아주 좀 재미있게 좋게 읽었는데. 아니 근데 저 정말 경서 오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좋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절대. 처음 듣지 않았어? 처음 내가 들은 이런 것 얘기하는 같아요. 거? 그래서 좀 전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술이 안 깼나? 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드물거든요. 왜냐면은 질투가 많아서 그렇지. 남의 시를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네, 아무튼 난 자기 스타일이 참 있나 좋았단 봐요. 말이야. 뭐 부러운 점도 있고 사실은 여기 비춰지는 어떤 모습들이.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아까 읽어주신 흰벽도 그렇고 그 아야프 선정작 중에 뭐 이미 둥근 바퀴 뭐 이런 시들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 해야 될까? 좀 멋있게 말하자면 세상에 없는 색을 좀 만들 줄 아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그 흰색 흰 벽에 계속 겹쳐지는 어떤 흰 것들이 세상에 없는 흰색이죠 말하자면. 네. 참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줄 아는 사람 같아 보였고, 근데 그 이미지를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고 사유를 하고 있어요. 제 느낌이에요. 제가 무슨 평론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선생님. 사유를 동시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동시에 사유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끄집어내는 힘도 사유를 끄집어내는 힘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사유와 이미지가 이 시를 보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지? 비중이 좀 비슷하게 놓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미지에 치중돼 있지도 않고 사유에 치중되어 있지도 않고. 네. 근데 본인이 혹시 사유와 이미지 중에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신경을 특별히 나누지 않는 것 같은데. 균형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균형에. 네. 근데 어떤 시들은 일부러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시들도 있고 어떤 시는 사유에 초점을 맞추는 진술이 시도 많은 네. 시들이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시가 좀 원하는 한편의 시가 원래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쓴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가 원하는 무언가. 그래서 그것을 시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되게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약간 시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진짜 할까? 오글거린다. 예. 근데 약간 좀 그런 시 목소리래. 진짜 아니 너무 왜 멋있구만. 진짜 파릇파릇하네요 진짜. 아니, 오늘 처음으로 농담한 거 아니야? 아니, 미안합니다. 근데 여하튼 좀 그러면서 시가 원하는 거 좀 해주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주로 아마도 이미지보다는 좀 사유를 더 중요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저렇게 말했어요. 음. 시를 사람처럼 얘기했다. 그렇지. 그러던 미쳐요. 한 3년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원하는 걸 해준다. 저 말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그랬어요. 시가 내 새끼 같아가지고 어디 가서 욕 먹는 게 싫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이게 먹혀요. 시한테 가다가. 그렇지. 예. 저도 좀 비슷한데 아무튼 먹힌다는 게 또 뭔지도 알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이 시의 힘들이 내가 막 뭐라 하지? 잠을 못 잤더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그 뭐지? 뭐야, 뭐. 그 있잖아. 내가 이 견뎌낼 수 없는 그 힘. 내가 그래 그 그 단어가 정도로 생각 안 설명. 나요. 아 그렇게 설명이 괜찮아요, 오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갈 대로 가라. 시에 말하자면 생명을 열어주는 거. 아 이거 오글거리는데. 왜 이래? 오늘 아무튼 분위기 이상하다. 나 때리는 것 같아. 뭔가를 포기하니까 그 힘들을 포기하니까 뭔가 다른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르지만 비슷한 어떤 느낌들이 아니었나. 뭐 주아림 시인은 우리 이영재 시인의 시들에서 뭐 질문할 거 없습니까? 네, 많이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중에 뒤풀이해서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 이영재 시인의 시에 관한 어떤 질문들, 대화들을 좀 나눠봤고,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우리 또 초대 손님 지인 김준섭 편집자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코너의 이름은 김준섭만이 알고 있는 이영재의 은밀한 매력. 은밀한 매력. 남자끼리 은밀한 매력 하니까 조금 낯뜨겁기도 한데 자 그래서 뭐 이 친한 친구분들이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은밀한 매력을 김준섭 씨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 좀 들춰주시죠. 네. 네, 저도 이 질문을 먼저 받고 네. 좀 고민을 하다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매력이 없나?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치킨 시키면 네. 안 먹고 있다가 목뼈 이런 것만 먹고 이러거든요. 특이하네. 그러니까 남들이 먹을 때까지 자기가 안 먹어요. 다 먹을 때까지. 네. 배려한다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안 먹고 어미야, 어미. 네. 막 볶음밥 비비면 남은 것만 먹고 이러거든요. 불교 정신. 예. 그래서 왜? 제가 저보다 더 친한 이영재 씨랑 더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자기가 볼 때 매력이 없어서. 뭐야. 그래서 그거를 대신 읽겠습니다. 친구 대실망 있어 지금. 네, 읽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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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여자 후배의 말로 이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영재 오빠의 매력은 엄청나게 얄미운 악동이면서 다정하다는 거지. 악착같이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찾아내서 놀리다가도 울적할 때 큰 힘이 되어주거든. 놀리려고 전화했다가 상대방 목소리가 울적하면 황급히 다독여주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래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유난 떨지 않고 말해주는 것도 매력이야. 예전에 내가 했던 어떤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등 돌리고 떠났을 때 영재 오빠가 이런 말을 해줬었지.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전부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매우 시크하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되는 독특한 위안을 줬어. 그 장면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 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네. 또 영재 오빠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여후배. 네, 뭐 여후배들이랑 굉장히 친해요. 내지는 애인 혹시 아니에요? 애인? 전 애인. 저 누군지 아 누군지는 과거. 아직은 못 들었어요. 근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신기하다. 그 정도로 아니 이영재 씨를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의 발언임이 분명한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아요, 이영재 씨? 아니 왜 이리 궁금해? 아니 너무 후배 때문에 지금 화색이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아니 남자 시커먼 남자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여우배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 누구라도 이제 알고 싶다고. 네. 말로 말씀해 주세요, 얼른. 좋은 후배입니다. 좋은 후배, 네. 좋은 후배. 예쁩니다. 그래요? 네. 저기 그래요? 이따 뒤풀이 어떻게? 예, 아무튼 요 말씀을 들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영재 씨는?
제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좀 놀리는 건 많이 있는데 제가 저런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건. 그런 말을 했었나? 그렇구나. 아니 우리 남의 말을 가져왔으니까 우리 김준섭 씨는 네. 친구로서 뭐 말하자면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네네. 발견되는 뭐 꼭 매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점이 잘 맞아서 얘랑 여태 이게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뭐 그런 게 있다면. 근데 남자한테도 굉장히 다정해요. 아. 근데 약간 이렇게 질척된- 남자들은 약간 몸으로 다정하잖아요. 몸으로. 보통 막 그게 이렇게 끌어안고 어. 그러니까 벽에- 남자들끼리야? 나 좀 네. 놀랬어 몸으로 어깨 해가지고. 동무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요. 제가 본 아, 그래요?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같이 잘 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친한 친구는 그래요. 다리를 막, 올린다던가 그렇지. 이러잖아요. 응, 응.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아. 그리고 뭐 음식을 챙겨준다던가 뭐 잘 때 옷을 챙겨준다던가 이렇게 약간 뭐 여자친구처럼 디테일이 좀. 네, 아, 이렇게 근데 이 해줘요. 친구도 약간 여성적이어가지고 제 여자친구 좀 질투하거든요. 같이 있으면 아, 통화를 하거나 해도 오래. 막 1시간 넘게 1시간 반 막 어. 통화 누구랑 통화했어 이 그러면 둘이 애인이네. 준섭이랑 했어 하면은 왜 남자랑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고 친구 데려오라 했더니 애인을 데려왔어요. 질투를 할 정도로. 아니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럼 1시간 동안?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큰 나중에 의미-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제대로 한 시간 얘기하자. 통화하고. 아니 진짜 여자더라. 자세한 거 만나서 자세한 거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그냥 그래 카톡 하면서 헤어지고. 대단하네. 음. 아니 진짜 친한 친구랑 남자랑 1시간씩 통화한 경험이 저는 사실은 없어가지고 두 분은 정말 남다른 어떤 우정이 있으신 것 같네요. 남자 여자 떠나서 그냥 네. 몇 명 있어요. 네. 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는. 그렇죠. 뭐 친구는 사실 그렇죠. 네. 그냥 친구니까 음, 인간이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은밀한 매력은 요 정도 네. 마치는 걸로 하고, 자, 우리가 저기 파문 시즌 1과 좀 다르게 파문 시즌 2에서 좀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고민 타파 문학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코너인데요. 어떤 문학적인 고민도 좋고 어떤 일상적인 고민도 좋은데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고민 사연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4명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고민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은 주아림 시인이 좀 읽어주시죠. 네.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고민녀입니다. 제게는 만난 지 6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당장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말이죠. 결혼 문제만 아니면 너무 좋고 계속 만나고 싶은데 저는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독신주의를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결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서 고민입니다. 결혼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헤어지자니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대 후반 고민녀께서 보내주셨는데 30대 후반이면 뭐 저희보다 조금 인생 선배시네요. 그렇지만 유부남 2명이나 있고 결혼과 관련한 고민이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인터스텔라를 보고서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왜 이거 좀 특이하죠? 결혼하면 우주로 가나? 이게 무슨 소리지? 되게 현실적인 분 같으세요. 자, 그래서 뭐 저희가 각자 어떤 여기에 대한 비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편하게 아니에요. 해주세요. 아니 제목이 문학적으로 도대체 문학적인 답변이 뭘까 해서 내가 하는 게 다 문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뭘 그랬습니다. 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답변하니까 다 문학이죠. 네. 지금 이 자리만큼은 그냥.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오늘의 주인공 이영재 시인 생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보다는 예, 예. 지금 저랑 저 같이 온 김준섭 그치. 씨가 유부남 얘기 되게 먼저 좀 일찍 들어볼까? 이 친구는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만난 아 지. 진짜요? 예. 초스피드. 지금 6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야 생각이 그래. 얘기를 두 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 사연 듣고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그러네요. 나이가 30대 후반이신데 사실 나이가 들면 연애가 아무래도 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네. 연애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일단 이게 반가웠고 그래서 그냥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시니까
그러다가 뭐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부담스러운 이유가 조금 과격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결혼을 요구를 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당장 헤어질래 라고 이제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친구가 어떤 확신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걸 좀 여자친구한테 주입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남자친구 쪽에서의 설득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기 독신주의가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가니까? 죄송합니다 고민녀님. 네, 남자 쪽에서 잘 설득을 하고 이제 잘 꼬드기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던 것 같아요. 확신을 줘야 된다. 네, 그럼요. 여자는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분위기만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께서 확신을 보여줄 때 고민녀는 움직일 텐데 지금 당사자는 사실 고민녀니까 이분의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아까 우리 김준서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30대 후반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결혼 정년기 어떤 막판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이 결혼 생각이 지금 없으니까 조금 늦게 하자라는 식으로 남자친구를 설득 좀 만나보고 하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친구니까 이 사람의 이 뭐랄까 요구를 조금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그러면 좀 천천히 고민을 더 해보자.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더 만나보자. 라는 방식은 또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설득을 하는 게 결혼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금방 질릴 수도 있고 그 내가 너의 지옥이 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어필해서 그렇지. 네. 지옥의 모습도 가끔 보여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견딜 수 있는지. 그러니까 3일 같이 살기 이렇게 그러니까. 마누라를 저는 2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럼 이 두 분, 이 고민녀와 준섭 씨에 비하면 아주 오래 연애를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뗐었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지금도 행복하세요. 현재 노 코멘트. 이거 너무 안 좋은 질문. 나 이거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대답이 안 나왔네. 큰일 났는데 이거. 가족이 흔들리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요. 역으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우리 준섭 씨? 네,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아니 저희 근데 좀 지금 얼굴을 보셨어야 되는데 가면 썼어요. 그치. 잠깐. 근데 결혼 안 다른 하신 얼굴이야.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결혼을 하면 진짜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의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복해요. 그쵸. 근데 결혼을 안 하면 똑같이 행복해요. 근데 정확히 알죠. 내 자기가 행복이 왜 행복한지. 어떤 부분인지. 네, 그렇죠. 뭐가 더 나은 건가요? 자기 선택 아니죠. 그렇죠. 뭐 어떤 게 더 좋다고 알고. 말할 수는 없는 지점 같아. 근데 되게 옳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되게 공감이 되네. 그러면 아무튼 해결됐나요, 지금? 해결은 아직 안 됐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 상황도 뭐 말하자면 나쁘진 않으나 네. 남자친구가 어떤 정말 원한다면 결혼을 원한다면 고민의 시간,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또 그 순간 가끔씩 지옥의 맛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네. 뭐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해결은 되셨을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준에선 이 정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남자 3명과 뭔가 고민 해결하기 되게 힘드네요. 좀 힘드네. 그래도 의견이 나오지가 않고 그다음에 몰라요 그냥. 우리 준섭 씨가 그래도 되게 뭐랄까 어떤 그죠. 비슷한 지점이 네.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뭔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뭐 많이 떠들고 있었는데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는 뭐 1, 2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하여 주아림의 다짜고짜 퀴즈. 예,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아림 씨 다짜고짜 물어보시면 네. 다짜고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빠르게 대답해 빠르게. 주세요. 빠르게요. 아니 아주 빠른 건 아니고요. 너무 긴 고민하지 네, 마시고 이렇게는 아닌. 아주 네. 간단하게 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할게요. 시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럼 생각나. 근데 시인이 안 됐으면 직장인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도 제대로 된 직장인을 잘 못하고 있을 것 같고. 직장 생활을요? 예, 뭔가 마지막까지 아무래. 아니, 암울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 출연자 여자분들은 굉장히 기운이 장난 아니었어요. 바로바로 나왔어. 근데 여기 완전히 다운됐어요. 반토막 났어요. 주식으로 이거 다니는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장난 완전 업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요? 첫 방송 때는. 그렇죠. 그럼 질문을 또 바로바로 또 네. 해주시죠. 네, 마지막 키스는 언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매일 만나는데? 예, 자주 만나는데요. 네. 제가 약간 좀 나쁜 양식을 잘 안 해요? 제가 좀 이게 좀 연애에 대해서 좀 진보적이라서 그냥 좀 스킨십을 잘 안 합니다. 진보적이라고요? 근데 예. 스킨십을 안 하는 일반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되게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스킨십 많이 하잖아요.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도 들어. 다른 방식으로 친구의- 스킨십을? 아니 정신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거죠. 멋있다. 변태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시인해. 진실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좀 이대답은 이상한 얘기, 아니고. 이건 아니야. 그래요? 이건 아니야. 여기 방송용 멘트 하신 거구나? 이건 진짜 3개월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우리 작년이지 저기 파문 시즌 1 마지막 방송 들어보시면 우리 밖에 계신 안미옥 구성 작가가 네. 여기 결혼 9년 차인가 8년 차인가 그래요. 네? 진짜로 몰랐죠. 되게 오래됐어요. 물어봤어 우리가 키스 언제 했냐고. 2년 전쯤 했대. 2년 전쯤. 그러니 왜 또요? 농담이겠지. 농담이겠지. 사실일지도. 저희 밖에 쓰러져가고 계세요 지금. 자, 네. 집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로 하는 건? 시체놀이 하면서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네네.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요새는 안 듣는데 장르 가르지 않고 예전에는 뭐 재즈나 힙합이나 뭐 영국 음악이나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왔는지? 못 갔습니다. 네. 슬프네요. 전반적으로 이 다짜고짜 퀴즈는 원래 이게 좀 흥겹자고 한 거거든요. 요거 하니까 더 좀 우울해졌어요. 네. 이게 출연자를 여자를 꼭 넣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나름의 좀 매력이 있는데. 네. 근데 재밌어요. 휴가는 뭐 계획이 아예 없으세요? 지금 어쩌다 보니 백수니까 계속 휴가 중이어서 그렇죠. 딱히 어디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뭔 말인지 알겠다. 나도 그렇거든요. 예, 우리 근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우리 좀 특별한 주인공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별하다는 것은 저거죠. 그러니까 뭐 취업 포기 준비생 이영재 시인과 담소를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뭐 못다한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영재 시인부터. 예. 없습니다. 그래. 네, 깔끔하네. 깔끔하네요. 나는 알 것 같아. 사실은 있었어. 근데 암울한 거야 또 이게. 그래서 삭제했구나. 어떻게 저 배려. 배려. 어미의 배려네요. 네, 어머니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준섭 씨는.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너무 담백하네요. 간단 명료해서 좋습니다. 네네. 우리 하림 씨 어땠어요 오늘? 저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여자가 꼭 필요하겠다. 왜? 나 때문에? 아니. 저 생각났어요. 네, 좋아요. 해주세요. 임경섭 시인 목소리 되게 좋다고 아까 얘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멋이 없잖아. 이렇게라도 해야죠. 고마워요. 네. 아니 이거 제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서 그건 방송 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지금 까먹고 갑자기. 이제 네, 말씀하셨네.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우리 뒤풀이 때 못다한 얘기 사담을 더 나눠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우리 제3회 방송 이영재 시인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재 시인 또 김준섭 편집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대본에 써있네요. 참 즐거웠고요. 자 지금까지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진행의 임경섭 주아림 구성의 안미옥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